안녕. 오랜만이지. 오늘은 메이크업도 좋지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서 책을 가지고 왔어. 읽어본 책인데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같이 구독자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 제목은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라는 책이고, 보면 양창순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지으신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이런저런 ASMR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최근에 나는 누가 나한테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네들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거 책 읽기 전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전에 다이어리 샀어. 짠! 잘 보이려나? 여기 보면 기억 수집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어. 다이어리인데 요즘에 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계획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2020년이 2개월이나 남았잖아? 그래서 11월, 12월 동안은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워서 이 2달간 열심히 살자는 의미로 하나 구입했어. 안에는 평범한 이런 종이야. 근데 칸이 이렇게 넓어서 꾸미기 편할 것 같더라고. 이거 내 하루하루 일과랑 좋은 날은 추억이 있었던 날은 추억에 대해서 써서 나중에 다 쓰면 너한테 다시 보여줄게. 그리고 이거 사면서 이런 것도 샀는데, 이건 이제 책을 읽고 책 제목, 선택 이유, 구입일, 감상평을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감상평 이렇게 쭉 적으면 나중에 내가 본 책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데 영화 리뷰야. 그래서 이거는 영화를 보고 감상 후, 선리플, 영화 제목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적어서 그때그때 후기를 올리고 그것도 나중에 완성을 할 거야.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개 샀는데 이거는 버킷리스트 종이야. 근데 아직 내가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 해서 버킷리스트 여기 10번까지 7번까지 있구나. 이거 한번 적어볼까?
나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가 키우고 싶었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강아지 키우기. 강아지 키우기. 근데 강아지 키우기는 사실 내가 달성한 버킷리스트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달성했어.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 두 번째는 유튜브 하기. 유튜브 하기. 이것도 근데 사실은 시작을 해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난 달성한 버킷리스트야. 사실 처음에 유튜브 ASMR을 하고 싶었던 건 내가 잠을 잘 못 자니까 똑같이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닥속닥 소곤소곤 말을 걸어주면 같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장비도 필요하고 좋은 소리를 전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친구처럼 옆에서 잠들 때까지 말 걸어주고 대화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난 유튜브도 시작했어. 그러니까 둘 다 오고 나머지 인생 버킷리스트는 나는 해외여행 가보고 싶어. 해외여행 가보고 싶은데 좀 장기간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가보고 싶어. 갑자기 버킷리스트를 써서 당황했지? 이건 여기까지 쓰고 내가 산 거 조금만 더 소개해주자면 이거는 나의 식탁이라고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저녁에 뭐 먹었는지 간식 뭐 먹었는지 이게 좋은 게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몸에게라고 적혀있어. 그러니까 하루 동안 먹은 거를 기록을 하고 내 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매일 적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려고 구입을 했어. 그리고 이거는 목표 기록란.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이런 사소한 목표를 정하려고 해. 좀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그래서 가까운 거리 걷기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일인데 오늘 난 성공했으니까 동그라미 쳐줄게. 이것도 내가 주기적으로 보여줄게. 얼만큼 했는지.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내 물건만 소개하다 보면 책을 못 읽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는 아이폰 카메라랑 아이폰
마이크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내가 이번에 마이크를 샀어. 그래가지고 이 산 마이크로 다음부터는 완전한 리얼 사운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이크는 줌 H6이라는 이렇게 생긴 마이크야. 이게 ASMR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마이크래. 그래서 나도 사실 너무 설레요. 소리가 되게 잘 잡힌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좀 더 리얼한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설명서가 좀 어려워서 내가 잘 연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 그리고 그 본체가 이거야. 짜잔. 너무 예쁘지? 이거 내가 개봉해서 나중에 설치까지 다 끝내면 다음 영상에서는 보여주도록 할게. 알았지? 오늘은 계획대로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너한테 책을 읽어줄 거야. 요즘 현대인들이 책 읽기가 너무 어렵지. 시간도 없고 읽기도 싫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잖아. 근데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마음고생만 더 하고 상처만 받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말해주는 책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형광펜을 치면서 읽었어.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읽어줄게. 네, 새 마이크는 오늘 책 받침대가 되어줘야겠어. 자, 책 읽어줄게. 챕터 1. 불안하다고, 외롭다고,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 물론 안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의 허기가 느껴질 때 더더욱 외로워진다는 사실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삶에 동승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소제목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 흔히 연애를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외롭고 불행한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겁내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찾아다닌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바로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외로우니까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못 버티는 건지, 혼자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아마도 양쪽 다일 테지만. 인간에게 고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간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무력한 존재로서의 무서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고독이 숙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찌 보면 뼈아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단지 외롭다는 이유로 자신의 에너지를 허무한 연애로 소모하거나 상대에게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것으로 소비하는 것은 어딘지 억울하지 않은가? 그보다는 오히려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충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관계라도 매우 운이 좋아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면 뭐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결핍이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등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당장의 재미와 외로움을 잊게 해줄 더 자극적인 어떤 것을 원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바람둥이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된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막연하게 외롭다는 이유로 기댈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저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연애를 시작하려 한다면 자신의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모두 다르듯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해도 그 역시 이유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애정결핍이어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낀다. 또 하나, 외롭다는 것은 꼭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날 외롭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 이를 해결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연애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현재 느끼는 외로움이 근본적인 인간 본연의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일이 풀리지 않아 누군가를 만나 그 상황을 타파해 보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차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외로운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다독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안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의 허기가 느껴질 때 더더욱 외로워진다는 사실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삶에 동승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다.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우리는 때때로 감정의 왜곡과 싸우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할 때가 있다. 특히 배신의 상처나 깊은 상실감으로 괴로울 때 그런 왜곡을 경험한다. 여기 사랑의 시련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 나 하나도 안 아프거든. 너랑 헤어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다 문득 헤어진 상대방이 생각나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술을 마신다. 단지 술을 마시고 싶어서라거나 물건을 던지고 싶어서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어떤 셰프의 경우에는 날카로운 것만 보면 견딜 수가 없다는 문제로 찾아왔다. 상담을 해보니 그의 진짜 문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에 대한 지독한 미움에 있었다. 그것이 엉뚱하게 강박증으로 나타난 케이스였다. 강박증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 직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희망이 베어본 적 있나요? 어떤 종류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의 경험은 초기 단계에서 정신적 쇼크 상태를 일으킨다. 당연히 놀라움과 경악의 감정을 느끼며 동시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단지 꿈이기를,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상실의 전 단계로 돌아가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하지만 정작 아침이 되었을 때 그것이 꿈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란 사실을 알면 다시금 절망한다. 이럴 때 우리는 앞의 사례처럼 감정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진다. 정신의 쇼크 상태는 사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쇼크 상태에 놓여도 주변에서 제대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 때가 많다. 사람의 몸이 골절을 입거나 쇼크 상태에 빠지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또 환자의 몸을 조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물건들은 다 떼어내게 하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이때 환자를 자극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금물이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누군가가 신체적으로 다쳤을 때는 이러한 과정에 절대적으로 협조한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다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그런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아무도 만나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사람들 속으로 끌어내고 심지어는 술로 잊으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도 많고 만에 하나 자기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넌 왜 그렇게 정신력이 약하냐? 그 정도의 상실감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혼자 있으면 더 외롭고 힘들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너보다 불행한 사람은 너무 많다. 아래를 보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못 살게 군다. 신체적 상처만 상처가 아니다. 정신적 상처 또한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똑같이 치유 과정이 필요한 고통이다. 자기 자신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미처 모르고 주변에서도 그 고통에 합당한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상처는 더 격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절대 안정은 신체적 쇼크 상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할 때도 꼭 필요하다.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이외에는. 상실의 고통과 마주하기.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일련의 세포들은 그 병균과 전쟁을 시작한다. 열이 나고 아픈 것은 그 과정이다. 병균이 다 패배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당연히 몸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픈 것은 이미 그 상처와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실의 고통이 일으키는 내 마음과 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자신을 큰 수술을 받고 난 환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돌봐주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는 반드시 적절한 안정과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영양가 있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 즉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의 공급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되 달고 짜고 소화 과정이 복잡한 고기나 지방은 최소한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음식은 씹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오래오래 씹어 먹는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탈수가 되기 쉬우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물을 많이 마신다.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다. 우유는 영양분도 풍부하고 잠자는 데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강조하고 되풀이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면 누구나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어떤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싫을 때도 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목에 걸릴 때가 있다. 아예 갈증이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라는 존재가 너무도 무력하게 느껴져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잉태한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돌봐야만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최소한의 행위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기울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잡아 일으켜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시간처럼. 우울하고 불안하면 오히려 일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시간처럼. 우울하고 불안하면 오히려 일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은 우리 뇌의 판단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실수할 기회만 증가시킬 뿐이다. 이는 그러지 않아도 손상된 자존심과 자긍심에 더 큰 손상을 입힌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억압하는 것을 성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은 상실로 느끼는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자기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꾸 일에 몰두하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몸뿐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도 쉬게 해주어야 한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뒤로 미루도록 한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 이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하는 것도 스트레스이므로 피하는 게 좋다. 꼭 결정해야 할 일은 믿을 만한 사람과 의논해서 하도록 한다. 이때는 쉬운 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잊어버리기도 잘한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로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때까지 억지로 우울하지 않은 척, 슬프지 않은 척 가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스스로 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자신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배려다. 결국 상처는 받는 자의 몫이다.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살 수 없는 게 또 세상살이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 걸까?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인간관계에 민감한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크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에 그 누구보다 상대에게 정성을 쏟기도 한다. 문제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하느냐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시작된다. 상대는 변한 게 없는데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내어 기어코 상처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상처는 어쩌면 때때로 상처를 받는 자의 몫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동석 씨는 매번 잘못되고 많은 연애 때문에 온통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다. 그는 여자를 사귈 때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졌고 그때마다 크든 작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떤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화석처럼 굳어졌다. 두려움과 후회와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뒤엉켜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흉터는 남을지언정 아물게 마련인데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지나간 연애에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곧이어 여러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찾아왔다. 후회를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나간 연애의 흔적이 오히려 더 커졌다. 마음의 상처 역시 나아지기는커녕 똑같은 비율로 커져만 갔다. 지나간 연인의 얼굴은 희미해졌어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안 좋은 말과 사건들은 뇌리에 또렷이 남았다.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상처들이 여자는 이러이러하다는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자신만의 사전에 등록된다는 점이었다. 그게 많아질수록 더 이상 자신이 누군가를 만날 준비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도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더 괴로웠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 기분. 그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별 문제 없이 연애를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만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케이스에 속한다. 연애와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다만 그것이 나만의 연애, 나만의 이별이기에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뿐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지 않으랴. 누구나 나만 유독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그 형태도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냉소적이 되기도 한다. 연애? 어차피 나쁘게 끝날 게 뻔한데 뭐하러 시작해? 라며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같은 말은 어느 먼 행성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하지만 사랑 없이 또는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강하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단지 아직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대의 아주 작은 말이 나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상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그 기준은 나에게 있다. 내가 크게 느끼면 크게 느끼는 것이고 작게 넘어갈 수 있다면 작은 것이다. 상식이나 일반적인 보편성은 큰 관련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관 등이 상처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지워버릴지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처를 객관화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상태에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선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먼저 내보내야 한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머지않아 행복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연이 들어간 사례에 대해서 읽어줄게. 그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봤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서로 첫눈에 반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와 보낸 시간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은 씨는 남편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잠깐이나마 눈을 반짝였다. 진정 행복했던 모양이다. 물론 문제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우리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반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은 씨는 여전히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랑 앞에 우스울 정도로 순진했던 우리는 결혼해서 첫날 밤이 될 때까지 손잡고 키스만 한 사이였어요. 그토록 만지고 싶고 갖고 싶던 사람과 비로소 하나가 되자 정말 황홀했어요. 그 뒤로도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귀가가 늦어지고 아내에 대한 배려도 사라졌다.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를 무시했던 처가 식구에 대한 원망과 경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다은 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쨌든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 때문에 남편이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나 매일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그녀도 화가 나서 같이 싸우기 시작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 어쩌면 그렇게 매일 싸울 꼬투리가 생겨나는지요. 서로 상처가 될 말들만 골라 하면서 지독하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사랑은 없고 미움의 감정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들어와 먹는 모습, 자는 모습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의 몸이 닿기만 해도 끔찍하게 싫은 감정이 들었죠. 남편도 다은 씨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은 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은 씨의 충격도 다소 사라졌다. 하지만 정작 다은 씨를 괴롭힌 것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토록 깊은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대체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랑의 감정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도 강렬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간의 흐름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감정이요.
다은 씨의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실의 아픔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토록 절실했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녀의 절규대로 그토록 절실하고 강렬했던 사랑의 감정은 정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왜 우린 때로 그토록 참혹한 상실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결국 해답은 사랑이 지닌 유한성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나 싶다. 인간은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다. 그런데도 사랑에서 많은 영원성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상실의 고통이 더욱 힘겨운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은 갑자기 무로 변한다. 더불어 그 어디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상실의 고통 앞에 섰을 때 분노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 가운데 하나다. 떠나버린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자기의 운명과 환경에 분노를 느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느끼는 과정이다. 다만 이 분노를 자신이나 남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작은 일상들에 눈 떠보라고 권하고 싶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상실감으로 생기는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기 마련이다. 만약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운 순간이 온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또 하루가 주어졌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 라고 스스로 다독이자. 그리고 다시 새로운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자.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기쁨. 아스팔트 위 생물이라곤 전혀 살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아주 작은 틈바구니로 갸냘픈 풀포기가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가?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고 풀포기가 올라오듯이 아무리 상실의 아픔과 상처가 클지라도 생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어제와 다른 새날이 온다.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다. 나 역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때때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어느 날 잠결에 찾아와 자신의 혀로 눈물을 닦아주는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 녀석의 촉촉한 코와 부비면서 전해지는 삶의 지속성, 유리 항아리 안에서 날렵한 몸짓으로 헤엄치는 금붕어, 그들의 뻐끔거리는 눈망울,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내 얼굴을 주시하는 고양이의 존재 등 불을 켜기조차 두려워 어둠 속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을 때 문득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는 커다란 눈동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해보라. 불현듯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 위로인가.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고통은 조금씩 가라앉고 상처에도 딱지가 않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얻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줄게. 이미 잠들었나? 잘 자.